사용자의 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어떤 형사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민사 소송을 통한 구제도 가능한데, 피해자에게 가장 좀 효과적인 측면은 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그 신속한 구제를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 노동행위 구제 절차는 이게 크게 보면 초심, 그 다음에 재심,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으로 좀 쭉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초심은 당연히 이 지방노동위원회나 아니면 특별노동위원회가 이제 선언노동위원회라고 했죠. 거기서 맡게 되고요. 재심은 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초심과 재심의 경우에는 뭐 신청, 조사, 신문, 판정 뭐 이런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아서 진행이 되게 되고, 뭐 그 사이에 뭐 신청을 취하한다거나 또는 화해를 통해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부당 노동행위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우리 이제 부당해고의 이제 구제 절차를 이제 좀 간략하게 이제 본 건데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 그러니까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떤 심판을 통해서 판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불복을 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하게 되는데, 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 재심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역시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그 1심에서 3심까지 3번에 걸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하는 이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이 접수가 되면 그 초심이나 재심을 하는 절차인데요. 일단 그 절차를 보면, 일단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바로 이제 신문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조사를 한 후에는 일단 신문 기일을 정해서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신문 절차와 그 다음에 판정을 하게 됩니다. 신문 절차를 거쳐서 이제 판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판정서가 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그 서류를, 판정서 서류 있죠. 그거를 받는 걸 이제 송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받게 되면 송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송달된 날부터 이제 다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송달일이 며칠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언제까지 재심을 신청하고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네, 부당 노동행위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부당 노동행위로 권리가 침해된 이 노동자나 이 노동조합이 결국에 이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법의 노동조합도 있었는데, 이 법의 노동조합은 그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느냐,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법의 노동조합은 그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노동조합이 어떤 그 사용자가 이 법의 노동조합과 또 그 구성원인 그 노동자 개인에게 이 부당노동 행위를 한 경우에, 이 법의 노동조합은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지만, 그 법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그 노동자 개인은 어떤 뭐 불이익 취급이라든가 아니면 반조합 계약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노동조합은
그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지만 법의 노동조합의 그 조합원들은 어떤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그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은요. 이게 이제 그 구제 신청서 서식이 있는데 그 신청서 서식에 따라서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노동자의 성명이나 주소, 뭐 이제 사업주의 성명 주소, 그다음에 뭐 신청의 취지, 그다음에 신청의 이유, 그다음에 뭐 신청하는 일자, 날짜,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재를 해야 되고요. 신청 취지와 그다음에 신청의 이유가 결국에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게 본 내용이니까 이게 진짜 그 내용이니까 이게 중요한데 민사 소송에서의 어떤 청구 취지처럼 뭐 엄격하게 해석할 건 아니고요. 신청의 어떤 전체적인 취지로 봐서 그냥 어떤 내용의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위원회는 그 재량으로 이 신청된 어떤 구체적 사실에 대응해서 적절하고 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구제를 명할 수 있으니까 이 신청서의 구제의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부당 노동 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뭐 그거에 대한 구제도 당연히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요, 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좀 누락돼 있거나 기재 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기간을 정해서 이제 보정을 해라. 그래서 이제 보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노동자나 아니면 노동조합은 구제 신청을 한 후에 어떤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한다거나 뭐 징계 처분이 변경되는 것처럼 뭐 신청 취지를 변경하려고 하면 이때는 새로운 구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뭐 신청 취지를 뭐 추가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제 신청서는 그럼 어디다 제출을 해야 하느냐라는 건데 그 구제 신청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게 맞지만 뭐 다른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도 이제 무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에 있으면 세종시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네, 세종시 지방노동위원회는 없고요. 어디서 관할하고 있었죠? 네, 그 대전, 세종, 충남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었는데 충남 지방노동위원회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기 충북 그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을 하더라도 뭐 그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사건을 또 이송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건이 이송이 되면 처음부터 그냥 이송받은 그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 거죠. 자, 그럼 언제 신청을 해야 되느냐인데, 이게 이제, 구제 신청의 경우에는 부당 노동 행위가 있은 날, 뭐, 그리고 이제, 행위가 계속되는 행위인 때는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뭐 계속하는 행위라는 거는 뭐 그 예고 있는 해고나 뭐 직장 폐쇄처럼 이게 바로 완결되지 않고 얼마 동안 좀 계속되는 그래서 이게 여러 개의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행위가 쭉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 하나의 부당노동 행위 의사에 기해서 이 여러 개의 행위가 잇따라 하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신청 기간에 관해서는 한 개의 행위로 봐야 하고요. 또 뭐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계속적인 지배 개입 행위나 또 불이익 취급 행위도 이것도 그냥 계속하는 행위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제 3개월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6개월이고요. 일본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로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주장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3개월은 언제부터 기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의 기산점은 언제냐 이 문제죠. 그래서 해고의 경우에는 이 노동자가 받은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그 해고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그 이전이면 그 이제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제 3개월을 계산을 하고요. 해고 이외의 징계는 그 징계에 관한 통지서, 통지, 그러니까 구술로 하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그런 통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날로 하는데,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 하고요. 부당 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그리고 뭐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원처분일로 하는데, 이 재심 절차에서 이 원처분이, 그러니까 징계처분이 취소가 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했거나 또는 원처분이 변경되는 때는 또는 이제 단체협약이나 어떤 취업규칙 등에서 그 재심 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그렇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 재심 처분일을 그 3개월의 기산점으로 합니다. 네, 이 당사자의 경우에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3명 이내에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 노동위원회는 또 당사자에게 이럴 때 이제 대표자의 선정을 또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자는 그 대리인으로 또 이제 법정 대리인 외에 이 노동자 본인의 어떤 배우자라든가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또 사촌인의 혈족, 네, 그다음에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또 이제 당사자인 사업체 또는 사용자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이런 사람들을 그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이 당사자를 위해서 이 심판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어떤 그 주장,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뭐 이런 일체의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신청을 취하한다거나 화해하는 거,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 화해하는 거, 또는 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는 이럴 때는 곧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런 특별 수권이 필요한 거죠. 권한을 받는 그런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이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받게 되면 바로 지체 없이 이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 조사는 이 관계 당사자의 주장과 또 그 증명 방법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 그러니까 신문을 위한 준비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구제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 조사관을 지정을 하고요. 이 관계 당사자에게 이유서, 그다음에 뭐 답변서의 제출, 뭐 또 위원회 제척 기피, 단독 심판, 화해 절차, 뭐 이런 것들처럼 이 사건의 진행에 대한 그런 사항을 좀 안내를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증거 자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관계 당사자에게 그런 관련 자료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 관계 당사자의 주장이 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관계 당사자와 증인 또는 이제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뭐 조사하거나 또는 그 진술서를 또 작성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동위원회는 한 사람이 신청한 그 여러 개의 사건 또는 여러 사람이 신청한 같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위원장의 결정으로 이 사건을 분리하거나 또는 또 병합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동위원회는 이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받은 때는 이 조사를 거쳐서 지체 없이 이 관계 당사자의 신문을 해야 하는데요. 신문은 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이 관계 당사자에게 또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 뭐 이제 그런 사실 인정과 또 판정을 하기 위한 그 준비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은요, 이 구제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처리를 담당할 심판위원회를 뭐 지체 없이 좀 구성을 해야 하고요. 이 심판위원회는 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그 3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사건이 좀 집중되거나 어떤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심판 담당 공익위원을 뭐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이나 아니면 조정 담당 공익위원으로 이렇게 지명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신청 기간을 넘기는 것처럼 이 신청 요건이 명백하게 좀 갖추지 못한 경우라든가 또는 관계 당사자 양쪽에 신청이 있거나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한 명의 심판 담당 또는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을 지명을 해서 이 사건을 담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이 신문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 당사자가 신청 기간이 지나서 이 구제 신청을 했다 하는 것처럼 뭐 이제 좀 소정의 어떤 그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요. 이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회의를 또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신문을 할 때 이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어떤 직권으로 이 증인을 출석하게 해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가 있고요. 또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또 증인에 대한 그런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를 또 주어야 합니다. 네, 신문회의는요, 이 관계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당사자 쌍방이 좀 참석한 가운데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신문회의에 어떤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한 명을 또 참여하게 해서 그렇게 이제 해야 하고요. 다만 이 단독 심판위원이 진행하는 그런 신문회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심판위원회 위원장은요, 이 신문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신문에 참여한 그 위원장이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는 거고, 신문에 참여한 위원은 당사자와 증인을 또 신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문회의는 심판위원회가 반대의 의결을 하지 않는 이상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신문이라는 거는 결국에 주로 이제 사실 인정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건데, 이 사실을 인정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이 증거 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해서는 이게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 이 증거의 취사 선택이라든가 뭐 증명력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민사소송처럼 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제 심증하는 그런 자유로운 심증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자백한 사실이나
아니면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도요, 이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뭐 이것을 통해서 또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심 판정은 이게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행정소송에서도 좀 지지받을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어떤 증명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당 노동 행위를 구성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누가 증명할 것이냐.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구제 신청을 한 자가 그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위원회가 어떤 증명사실의 난이도나 어떤 성질이라든가 당사자 사이의 또 형평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구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신청인의 증명 책임을 좀 경감시켜 준다거나 부분적으로 증명 책임을 이 사용자에게 전환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보고 네가 증명해라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죠. 이제 신청인이 어떤 인사 고과의 차별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런 어떤 고과 자료가 다른 노동자와의 비교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지만 이 자료 없이는 부당노동 행위의 증명이 곤란하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 자료를 열람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인사고과의 차별이 없었다라는 걸 이제 증명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도록 하는 거죠. 네, 이제 처음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는 초심의 경우에 이 판정은요, 이 구제명령과 또 기각결정, 각하결정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노동위원회가 신문을 끝내고 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라고 판정을 하면 그래서 이제 구제 신청의 전부나 또는 일부가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구제 신청이 이유 없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는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이 심판위원회에서 이 신청 기간을 지나서 구제 신청을 한 경우, 그러니까 신청인이 신청 기간을 지나서 구제 신청을 한 경우, 또 이제 구제 신청서에 대해서 2번 이상 보정 요구를 했는데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이 당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구제 신청의 내용이 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그리고 이제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해서 제기한다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나 또는 화해 조서가 있는데도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판정이 있은 후에 구제 신청을 취하했다가 다시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또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그리고 이제 이 신청에 이익이 없는 게 명백한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뭐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또는 어떤 주소 또는 소재 불명으로 뭐 2회 이상 출석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각하합니다. 각하하는데, 예.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기각이라는 것은 그 신청한 내용의 어떤 실체적 관계를, 그러니까 그 사실을 판단했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 구제 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내용을 봤을 때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때 하는 게 이제 기각이고요. 각하는 그게 아니라 내용 자체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형식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것을 그 이제 물리치는 거, 배척하는 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자,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판정은요, 이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이 구제를 신청한 범위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 취지를 대상으로 뭐 그 인정 여부를 판정하는데 이제 그쳐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자가 구제 신청을 한 후에 사용자가 원처분을 변경을 하더라도 이 노동자가 신청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이 당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심판위원회는 이게 이제 신문이 끝나면 이 신문회의를 추가로 재개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이제 판정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요. 심판위원회의 판정은 이 구성위원 그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요. 그건 이제 여는 거죠. 그리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위원회는 판정에 앞서서 이 신문회의에 참석한 이 노동자위원하고 이 사용자위원 각 한 명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다만 이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판정은 공개하는 게 좀 그렇니까 판정회의는 좀 공개하는 게 좀 그러니까 어떤 그 회의는 좀 공개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회의는 공개한다는 규정은 이 판정회의는 그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판정이나 명령, 결정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해요. 그러니까 서류로 하는데 이때 이거를 신청인과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에게 각각 교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교부라는 건 직접 교부하는 것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편에 의한 송달까지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현행법상 이 구제명령의 내용을 좀 제한하는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명령의 내용은 이 노동위원회의 합리적 재량에 좀 맡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동위원회는 이 부당행위 구제 제도의 취지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침해된 권리를 좀 회복시키는 그런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어떤 다양한 형태의 구제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불이익 취급에 대해서는 이 불이익 그 처분 이전의 지위로 복귀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원직 복귀시켜라 라는 명령을 한다거나 해고라든가 징계 같은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해고나 징계가 없었더라면 그 기간 동안에 이 노동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라. 그러니까 이제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그 문제가 되는 그런 단체 교섭의 거부를 좀 중지하고 이 성실하게 교섭을 해라 하는 그런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문제가 되는 그런 지배 개입 행위를 중단하라 라고 할 수 있고 문제 행위에 대해서 구제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 문제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거나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가 담긴 문서를 뭐 게시해라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흔히 이제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제 소급 임금 지급 명령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제 명령의 내용이란 게 이렇게 이제 전형적인 것으로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 노동위원회가 전문적이고 또 한목적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양한 개별 사건에 적합한 그런 시정 조치를 고안하도록 이 노동위원회의 어떤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네, 이 구제 명령에는 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구제 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이 노동위원회가 재량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서 어떤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건 좀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명령은요, 이 노동 3권 침해를 배제하고 또 노사 관계를 정상화해서 어떤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적절한 명령이어야 한다. 그래야 이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동위원회에서 이 해고라든가 징계와 같은 그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요, 이 임금 지급, 그러니까 이제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특별히 이 소급 임금 액수를 특정하지 않는데요. 이제 임금 액수를 그러니까 미리 또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지급했어야 하는 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라 라는 명령으로 끝나지, 그게 이제 얼마다 뭐 이렇게 이제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당 노동 행위로 해고된 사건 있죠. 그런 데에서 이 노동위원회가 하는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면, 이 해고된 노동자를 원직에 복귀를 시켜서 정상적인 그런 노동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 그게 이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의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인 금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노동위원회에서 좀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당사자 사이에 해결해야 하는 어떤 민사적 문제다, 뭐 그런 인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인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동위원회가 어떤 구제 명령으로서 향후에 어떤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그런 부작위 명령을 하는 경우에, 이거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광범위한 행위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명령, 그러니까 이런 걸 추상적 부작위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이제 문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상 이런 추상적 부작위 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공고문을 게시하라는 그 명령이 내릴 수 있는데, 이것도 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약속하는 그런 엄격한 형태가 있기도 하고, 그냥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뭐 하는 그런 아주 느슨한 형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방식을 보더라도 뭐 이제 게시판에 뭐 지정된 크기와 형상으로 뭐 그런 게시하는 방법도 있고, 그 노동조합에 그냥 단순하게 문서를 교부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엄격한 형태로 이렇게 공고문 게시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견해도 있는데요. 뭐 이게 어떤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회복을 위한 그런 형식적 조치로서 이게 이제 반성까지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제 이렇게 또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승급 차별의 어떤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이 노동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에 따른 그 재사정과 함께 그 재사정에 따른 임금 차액의 지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명령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 노동위원회 스스로 이 차별 대우를 받은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그런 승급액을 또 결정을 하고, 뭐 이거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 뭐 이렇게 이제 명령하기도 합니다. 승진차별의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에는 이게 이 노동위원회에서 직접 승진을 명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승진이 갖는 의미와 그 성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승진이란 게 단순히 자격 상승이나 아니면 임금 상승을 가져오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승진을 명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승진이 어떤 관리상의 직책을 상승시키는 경우라 하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뭐 직책의 수준이나 어떤 권한이 그 상급 직책의 담당자를 좀 보조하는 것에 그친다거나, 또는 어떤 승진이 뭐 연공이라든가 연령, 학력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런 직책으로 이제 승진시키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죠. 관리상의 어떤 주요한 직책으로서의 승진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적격성을 좀 종합적으로 판정해서 결정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게 이제 사용자의 판정 권한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승진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좀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구제 신청 당시에는 이 구제를 신청할 취지가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이 노동위원회가 판정할 시점에 이 구제를 신청할 필요성이나 어떤 이익, 그러니까 이 구제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어떤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어떤 구제 신청 이후에 해고를 철회하고 그 원직에 복직시키는 경우, 그다음에 해고된 노동자가 이 구제 신청을 해서 구제 명령을 받은 후에 또 사직한 경우, 자,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라든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동일한 사유로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유로 법원에 제기한 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노동자가 패소한 경우, 또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했는데 이 구제 절차 진행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 노동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원직 복직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건을 각하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제 신청을 한 자가 그 후에 구제 받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했는데 구제 신청 이후에 단체 교섭이 좀 원만하게 타결되는 경우,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를 한 사용자가 구제 신청 이후에 폐업을 해서 이제 그 회사가 소멸한다거나 어떤 단체 교섭 거부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한 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도 이 신청의 이익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그러니까 노동자를 해고한 이 사용자가 구제 신청 이후에 그 노동자의 직무에 다른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또는 배치했거나 또는 조직의 개편으로 그 원직이 소멸하는 경우, 그렇죠? 이제 돌아갈 원직이 없어지는 경우죠. 그다음에 구제 신청을 한 노동자가 그 후에 다른 사업에 취업을 해서 이제 다른 직장에 이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구제 신청 이후에 사업의 합병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구제 명령이 내려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대기 발령 후에 해고를 했더라도 이 대기 발령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구제 신청은 또 적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판정이 갖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갖는 효력인데, 이 노동위원회 판정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요, 그 판정서가 이 당사자에게 교부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판정을 한 노동위원회도 이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걸 불가 변경력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제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또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효력을 또 공정력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이 관계 당사자의 재심 신청이 있다라고 해서 그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아요. 특히 이 사용자는 이 구제 명령이 있으면 이거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재심 신청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 단계에서는 이 구제 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확정의 이 구제 명령 그 불이행이라는 그런 문제는 이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확정되지 않은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거, 그거는 이제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 이 관계 당사자가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판정은 확정이 돼요. 그래서 판정은 확정된다는 건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게 되고요. 사용자가 이 확정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때는 벌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 벌칙의 적용은 결국에 구제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노동위원회의 이 구제 명령은요, 이게 당연히 이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게 불이익 취급에 대해서 원직 복귀 명령이 있더라도 이 노동자가 이 사용자의 복직 발령에 따라서 실제로 복직을 해서 이 일을 해야, 그러니까 노무를 제공해야 그때가 돼서야 임금 청구권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당연히 구제 명령이 있다라고 해서 곧바로 임금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직을 해야 임금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원직 복직 명령의 원인이 된 해고 있죠. 그 해고는 이 부당 노동 행위 금지의 어떤 강행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이건 위법한 거예요. 해고는 당연히 그냥 무효가 됩니다. 또 이제 한편에서 보자면 이 노동위원회의 어떤 소급 임금 지급 명령 있죠. 이거는 민사소송법상 그 강제 집행의 기초가 되는 그런 집행 권한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행 권한이라는 건 뭐냐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 그러니까 이제 공정 증서 같은 걸 말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민사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리고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확정된 판결인데,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집행 권한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집행 권한을 가지고 그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노동위원회의 그 임금 지급 명령, 소급해서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 명령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거 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판정 이외에도 뭐 이제 신청인이 어떤 판정사가 도달하기 전까지 그 서면으로 이 신청의 전부라든가 또는 일부를 또 취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노동위원회는 이 구제 신청에 대한 판정이나 어떤 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어떤 이제 관계 당사자들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어떤 화해를 권고한다거나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제 화해안을 작성을 해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그 관계 당사자에게 이제 화해안을 제시하고 그 당사자들이 그런 화해안을 수락하는 경우에 이때는 이제 곧바로 이제 화해 조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이 화해 조서에는 이제 관계 당사자와 그 화해에 관여한 의원 전원이, 노동위원 전원이 서명하고 또 날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명하고 날인을 하게 되면 화해가 성립하고요. 화해가 성립된 후에는 그 당사자들은 이걸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거는 민사소송법상의 어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화해 조서가 작성된 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 거죠. 어쨌든 아무리 화해를 하더라도 이게 화해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화해는 어떤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효력만 갖지 이게 재판상 화해로서의 효력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 효력은 이제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재심 절차인데요. 재심의 경우에 이 지방노동위원회나 또는 이제 그 특별노동위원회의 그 어떤 구제명령, 뭐 기각결정, 또 이제 각하결정도 있는데 각하결정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제명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 당사자는 당연히 이 구제명령서나 뭐 기각결정서, 뭐 어떤 각하결정서, 뭐 이런 것들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심 신청은요, 이게 초심 판정에 불복하는 그 관계 당사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계 당사자라는 게 초심에서 뭐 신청인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이었던 자로 이제 한정되는 건 아니니까, 예컨대 초심에서는 노동조합만이 신청인이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 자격이 있는 노동자 개인, 그 개인도 일단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관계 당사자는 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 정해진 서면에 따라서 이제 소정의 서식에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라는 게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아니라 구제를 신청한 사실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구제의 내용이라는 게 뭐 원직 복직, 뭐 지배 개입 중지, 뭐 이런 것들이 범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 개입을 했다는 그런 사실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심에서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재심 신청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이제 구제를 구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초심에서 구제를 신청한 사실의 범위 내에서는요, 이게 초심에서 신청한 구제의 내용도 재심 신청에서 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재심 판정의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이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요.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하면 이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심 판정을 취소할 때는 이 구제 명령이나 뭐 기각 결정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관계 당사자가 이 재심을 신청한 그 불복의 범위 내에서 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심 판정 중에서 이 재심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거에 당부는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제 판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이게 이제 관계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 이 불복하는 당사자들의 관계 당사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 판정은 확정이 되고요. 더 이상 이제 다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재심에 관한 절차는 거의 초심 절차를 그대로 이제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 이 관계 당사자가 이제 재심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이제 15일 이내에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원고는요, 이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그 관계 당사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행정소송의 피고는요,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행정소송 제소기간 이 15일은요, 이게 불변기간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변하지가 않습니다. 딱, 그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거기서 딱 끝나는 거죠. 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그런 판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또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결정으로 이 소송 자체를 각하하기도 하게 되죠. 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잖아요.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를 기속을 하는데,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꽉 틀어쥐는 걸 말해요. 기속한다. 그래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를 구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정을 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정은, 그러니까 다시 판정하는 거죠. 재판정은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가 담당을 하는데, 이게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 심판위원이 담당할 수 있고요. 당사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 행정소송을 그러니까 제기한 후에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당연히 벌칙이 적용이 되죠. 네, 사용자가 이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이게 벌칙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는데 이 구제명령이 확정돼서 구제명령을 이행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당노동행위가 좀 반복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이제 이 구제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처벌주의가 이렇게 이제 도입된 것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병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당연히 민사적인 구제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민사적인 구제 방법은 결국에 어떤 지위 확인을 구하는 그런 가처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어떤 현대 사회의 어떤 법률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 내에서의 사용자와 그러니까 기업주와 그 노동자 사이의 어떤 노동 관계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둘러싼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 문제가 된 이제 어느 브랜드인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한테는 어떤 상당히 갑질을 아주 심할 정도로 아주 이제 좀 그런 갑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탄압을 했었죠.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소비자를 우롱하는 그런 처사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노동 관계라는 측면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 부당 노동 행위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공작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뭐 이런 기업들 정말 부당 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뭐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직접적인 그 안에 어떤 그 노사관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외부적인 제3자로서 어떤 그 기업의 일종의 소비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당 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에 출석 과제를 이렇게 제출해 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요 사례들 아마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이 가맹점주에 대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갑질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어떤 그 사례들 뭐 이런 것들 그 많은 기업이죠. 뭐 이 기업 어딘지 말 안 해도 아시죠? 도너츠도 만들고 뭐 케이크도 만들고 뭐 이제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제 그 회사만 딱 모델로 하자라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주위에 상당히 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소비자로서 그런 기업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 뭐 이제 그런 문제들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는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